네, 안녕하세요. 뷰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최근에는 마음을 가지런이라는 심리 에세이를 펴냈습니다. 유튜브 어른성장학교에서 많은 분들과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것과 그 사람이 정말 부티나 보이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돈이 많으면서도 인색해 보이고, 저 사람 너무 없어 보여. 이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인색하게 구는데요. 문제는 큰일에서 인색하거나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적은 돈에서 아끼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인색한데라는 그런 나쁜 인상을 갖고 또 저 사람과 소통을 했을 때 나한테 별로 득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득이라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준다, 무슨 경제적인 이점을 나한테 제공해 준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론에 의하면은요, 사실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인생에서 다른 면에서 관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 식사값 이런 거 정도를 절대 쓰지 않고 아끼거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도 인격적으로도 관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에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 이런 분과 함께 협업을 할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턱 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사주신 게 최소한의 금액인 국밥이었던 거예요. 저 국밥 좋아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심지어 맛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아무 국밥 이런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저분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사기꾼 아닐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부자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히려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곳에만 쓴다. 이런 거는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조차 못 쓰는 사람이면 사실은 그 정도 돈마저 없는 사람 아닐까? 약간 이런 신뢰성에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그분을 다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긴 시간이 지나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사업을 했던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피해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어요. 진짜 부자가 맞기는 맞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게 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자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인색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정말 없어 보여 하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수성가해서 본인이 부를 일군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예민합니다. 본인이 여기에는 정말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쓰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아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과 같이 제가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할 때였어요. 그분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우시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런 거 누리고 계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습니까?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유료 도로로 잘못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1,000원이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놀라셔서 그분이 제가 그때 오히려 더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에 이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예민한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 그 아끼는 마음 이런 게 향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본인이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이런 것은 사실은 쾌락입니다. 그게
아, 정말 너무 좋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칵테일이 나올 때 그걸 느끼게 되는 건데요. 이 쾌락을 느낄 때는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자극, 좋은 거, 이런 거를 느낄 때 그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도달해야 우리가 아, 행복하다. 나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성가해서 부자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 역치가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돈을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는 경험, 엄청나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쾌락 호르몬이 사실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 역치까지 올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살 만한 그런 돈을 벌어놓고도 집에서 그걸 돈을 쓰면서 즐기지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바닥서부터 시작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본인의 그 인색함과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관계를 새로 형성해 나가고 잘 다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본인의 일상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쓰고 노력을 써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변에 그런 투자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부자가 되는 데에만 그렇게 투자를 해서 관계를 제대로 유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나중에 돈으로 새로 만든다? 이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심리 때문에 다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뒤늦게 관계에 투자를 하고 내 마음을 쓰고 그랬는데 안 돌아와. 역시 인간관계란 부질없는 거구나. 이런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다시 다른 쪽으로 돈을 새로 벌면서 돈밖에는 역시 중요한 게 없어. 인간관계란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귀티라는 것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건 사실 여유라는 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여유라는 게 우리는 보통 뭐 금전적인 거, 돈,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사치를 누렸는데 그 사치가 반드시 돈만은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거, 노동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서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불편한 옷을 입는다든지 걸을 수도 없는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실용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거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쓸데없는 걸 많이 할수록 부유한 거였어요.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두르던 가채 있잖아요. 그 가채가 정말 현대인의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가채가요, 정말 기와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 쓸데없는 거, 그걸 누리는 거죠. 실용적이지 않은 게 바로 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그 무의식을 건드리면은 실제로 돈이 있지 않아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노년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상하게 정말 뷰티가 나 보이는 거예요. 왠지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닐 것 같고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일 것 같은 인상을 저도 모르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뭐 메이크업을 단정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네 마실 나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뭐 머리면 머리, 메이크업, 뭐 신발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럴까라고 제가 곰곰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그분이 이렇게 툭 걸치고 있는 코트였습니다. 저 코트가 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이 입은 게 굉장히 소재가 좋아 보이는 밝은 아이보리색 코트였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검은색의 같은 재질이었다면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울 코트가 그렇게 밝은 색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여유를 암시합니다.
일단 때가 너무 잘 타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를 한번 맡기려면은 정말 뭐 세탁비가 몇만 원 들죠. 그런 옷들은. 그런데 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때 타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저렇게 흰 코트를 입는 사람? 왠지 여유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뭐 며칠 걸리잖아요. 세탁소에 맡기면. 그동안에 입을 옷이 또 겉옷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라는 암시도 되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뭔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향유하고 있다. 이걸 우리 무의식에 감지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아도 겨울 코트를 살 때 일단 뭐 하얀색, 정말 스치면서 누가 커피만 튀겨도 너무나 티가 날 만한 그런 옷은요, 그냥 거부감이 확 듭니다. 왠지 모르게 무의식에 거부합니다. 그게 보통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귀티 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흰 코트 사세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유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옷들, 굉장히 귀티나 보이는 옷들, 그런 것들은 공통점이 소재가 천연 소재입니다. 뭐 울이라든지 실크라든지 그냥 봐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걸 입고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림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가장 보기 싫은 옷이 또 그런 천연 소재 옷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입고 조금만 뭐 앉아 있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몸 쓰는 일을 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구김이 갑니다. 인공적인 뭐 가공 뭐 이런 거를 특수하게 한 것이 아니면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멋지고 귀티나 보이는 옷을 유지를 하려면은 정말 꼼짝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협찬받는 연예인들 있죠. 그분들 앉지도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일상에서 멀어진 상태가 있어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그걸 흉내내려면은 다림질하면 되죠. 원래 청바지 뭐 다려 입는 거 아니다. 오히려 좀 뒤처져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통은. 근데 저는 청바지도 다리시라, 면티도 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리거든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요,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면티 같은 것도 좀 실켓 가공이 된 비싼 원단이 있거든요. 똑같은 면이라도 비싼 면이 좀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유행하는 브랜드에서는 그런 옷감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고급스럽게 안 만들어요, 일부러. 그래야 더 트렌디해 보이고 젊어 보이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좀 발랄하고 어려 보일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한다면은 귀티, 있어 보이는 거, 부티, 이런 거는 사실 살짝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귀여움과 부유함, 이게 공존하기가 쉬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나서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시라면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도 몇 가지 그 포인트를 자극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을수록 좀 더 있어 보입니다. 100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20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습니다. 첫인상을 봤을 때 누가 더 귀티가 나 보이냐면요, 그냥 정장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더 귀티가 나 보입니다. 강의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런 지인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런 콘텐츠로 가공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강의를 보통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강의를 갔을 때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유,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옷 좀 사 입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또 그래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첫인상과 더 나은 대접, 그런 인상을 원하신다면은 정장에 가까운 옷을 다려서, 실밥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다듬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은 훨씬 더 귀티가 나 보이실 거예요. 사실 식사 자리에서 가장 귀티가 나 보이려면은 그 식대를 내가 지불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자, 적은 돈을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인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 태도 같은 것, 그런 것에서 한번 그 열쇠를 찾아보자면요, 사실 먹을 때 나쁜 습관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을 비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가정교육을 못 받았네. 그게 가장 원초적으로 욕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공격성이 있는 발언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배경에 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먹는 습관 이런 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냐 이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나쁘면은 저 사람은 가정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낮은 집안, 무엇인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일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하고 정말 먹으면은 좀 약간 입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본인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요. 쩝쩝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하죠, 본인은. 그냥 먹으면 이 정도 소리는 누구나 다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식당이 있으면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 해주죠, 보통은. 또 입을 벌린 상태에서 씹는 분들이 있으세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씹고 이야기하면 입안에 음식물이 보이죠. 그걸 어려운 사람들이 얘기는 못 해주지만 속으로 나쁜 인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식기를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를 너무 심하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끽끽하는 그런 긁는 그 젓가락 긁히는 소리 이런 걸 굉장히 습관적으로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식사할 때 굉장히 없어 보이는 인상을 그 무의식의 연결로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원래 사람이 먹는 모습을 예로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뭐 먹방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고 또 먹을 것을 나누는 그 자리 자체가 교감을 하고 또 친교를 다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우리 무의식 안에는 사실 다 그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거는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 유럽에서 영화 같은 장면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보면은 상류층의 식탁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긴 식탁에서 두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양쪽 끝에서 각자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몇 미터인지를 몰라요. 상대편과. 예전에는 그게 저럴 거면 왜 같이 밥을 먹지? 하고 몰랐는데 사실 그게 먹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서로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친분이 높을수록 서로 멀리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한국은요. 각자 독상을 받았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일일 일상으로 따로따로 차려서 조금 떨어져서 밥을 먹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전쟁과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큰 상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전통적인 것, 뭐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육을 받을 때는 식사할 때 말하지 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밥 먹을 때는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탐 부리는 거. 이거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무언가 같이 이렇게 쉐어해서 먹는 것들,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거나 독점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른 척 하지만 다 티가 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또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자주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식탐을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식탐은요, 단순히 먹을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이런 결핍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상담을 받아야 할 만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먹는 걸 나누는 게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내 것까지 먹을까 봐 불안해. 뷔페에 가면 입맛이 없어져. 이런 경향을 내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종류의 결핍이 있구나. 이걸 알아채고 그걸 고쳐야만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참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굉장히 비위가 상할 수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조심을 하신다면 훨씬 더 먹을 때도 있어 보이고 귀티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의외로 굉장히 없어 보이는 행동 중 하나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왠지 없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부분적으로는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인색한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행동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떤 분은 굉장히 부자고 뭐 그렇기는 한데 연료를 그렇게 아끼세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난방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방 하나에만 난방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재벌군에 들어가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이분들은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까운 거예요. 저도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그냥 흐르고 있다? 그럼 그게 제 돈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그게 아깝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내 삶 안에서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게 같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굉장히 부티나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였는데 또 이런 면이 있었네? 뭐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서 없어 보여.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요. 저 사람 굉장히 잘 나가네. 좀 귀티나 보인다. 부티나 보여.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회사도 예전 같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렵구나. 그래 요즘 경제가 그렇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나 빚이 5천만 원 있어. 오히려 벌지는 못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일이고요. 그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낮춰보게 되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정보를 얘기를 안 하면서 좀 약간 음흉한 사람? 뭔가 벽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내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미리 선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하자. 그렇게 미리 정한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선을 넘을까 말까 하고 있네?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이게 실제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정보를 조절을 못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증상을 흔하게 보입니다. 우울증의 증세로 또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ADHD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정서적인 이상, 그런 것의 신호로 정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요. 상대방이 여기까지는 좀 듣고 싶어 한다. 그럴 만한 걸 생각을 해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진짜 부자들은요, 본인이 부자처럼 보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저 사람 부자 같아. 부티나 보여.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본인을 표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미 내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부자라는 걸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검증된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좀 부티나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외향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에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진짜 부자다. 이런 말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본인들이 외모에 관심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부자들도. 이런 경우는 자기의 취향을 철저하게 따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부티나 보이거나 귀티나 보이는 옷차림, 그런 걸 신경 써가면서 입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밉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보기에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카리스마 있는 인상으로 나는 보이고 싶어. 난 이게 예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느끼면은 그냥 스타일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냥 멋지다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게 우리가 귀티나 보이고 싶다. 이런 욕구잖아요. 이런 거는요.
사실 비즈니스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없어 보이면은요, 이렇게 안 좋게 잘 안 되고 있는 곳이랑 우리가 협업을 해도 될까? 당연히 파트너로서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 귀티나 보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웬만큼 좋은 차를 또 타고 이렇게 연출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선을 넘어가면 그걸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요, 깔끔한 옷차림, 옷을 다려서 입는 거,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걸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보풀 제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겨울 코트 입으실 때. 겨울 코트는요, 비싼 것을 입어도 이렇게 팔 부분이나 그런 곳에, 그리고 겨드랑이가 닿는 부분, 이런 데 보풀이 일어납니다. 비싼 원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풀이 없는 옷을 대부분 입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입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직접 나서서 몸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미지, 그걸 표현을 하려면요, 보풀 없애면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코트를 입고 내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치 그냥 우아하게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상을 줘. 이런 걸 형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에서도 항상 여유가 있는 게 중요해요. 뭔가 만나면 항상 지각해. 항상 지각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 들어와. 이런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미안하잖아요, 늦게 오면. 근데 그 미안함을 본인이 뭔가 조급해 보이는 태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서열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품격 있는 사람, 또 귀티 나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싶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돈을 많이 쓰거나 뭐 명품으로 두르거나 이런 걸 통해서만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태도, 말,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에서 진짜 귀티가 나온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뷰 인사이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인색한 사람. 어렸을 때 다 같이 돈이 없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제는 웬만큼 자기 몫을 하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돈에 인색하게 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도 인색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관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이 사람들은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 1순위로 두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멀리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앞날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뭔가 나쁜 면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리고 푸념이 많고 또 그런 이야기를 남을 붙잡고 너무 많이 하는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나쁜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입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같이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뭐 사업을 하거나 자기개발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게 인생을 좀 나아지게 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거, 이걸 가장 먼저 하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그 일 굉장히 전망이 있는 일이네.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야, 그거 누가 해서 망했대. 이 사람이 그거 해서 망해가지고 어디 쫓겨났대. 뭐 이런 식의 나쁜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실패의 사례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성공의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실패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당연히 많은 건데 그걸 데이터로 들고 와서 당신이 실패할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팩트는 팩트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한 거는 팩트인데 그게 나한테도 그러리라는 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럴 거라는 암시를 나한테 자꾸 주는 거죠. 그렇게 나쁜 영향, 그런 것들을 내 무의식에 자꾸만 집어넣어주는 사람한테만 둘러싸여서 살면은요, 그 삶은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위로 올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뭐 물질적인 성공, 명예를 얻는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또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손절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어렸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입장, 이런 걸 배려하지 못해요, 사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이 점점 쌓여 나가고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어른이 됐는데, 그리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가깝다는 이유로 또 친하다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서열이 좀 달랐어. 이 친구가 나보다 잘나서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좀 뭘 모를 때 이끌어 주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입장이 뒤바뀌었는데도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런 친구는 굉장히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 친구도 뭐 똑똑하고 그런 친구기는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같이 대화를 나눌 때였어요. 그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고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야구보다는 축구가 좋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왜냐면 야구 규칙이 더 복잡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은 사람을 어른이 되어서 비슷한 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셔야 되고요. 변하지 않고 네가 그걸 꼬아서 듣는 거야. 우리 사이에 이런 얘기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멀어져야 할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조금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거나 불행한 걸 보면서 어머 너무 안쓰럽다,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면이 사실 누구한테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건강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은 걸 목격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본인이 아픈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라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어서 많이 적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해롭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과 힘듦,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또 그렇게 만들면서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인데요.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는 인구의 한 3%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원으로 직접 가서 테스트를 받아서 진단을 받은 사람의 통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보통 나르시시스트인 그 가족 때문에 우울증이 온 가족,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도 그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는 방법, 직관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내 기분이 어떤가, 이걸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나한테 친절하기도 해요. 심지어 뭐 선물도 줘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거나 도움을 준다는 인상도 줍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만나면 좋아요. 이런 게 반복되는 관계다. 그러면은 이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수동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비난을 하거나 대놓고 비하하거나 티가 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가 모르게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만드는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해요. 만나서도 즐거웠지만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을 곱씹었을 때 내 기분이 더 좋다.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최대한 정서적인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우울증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수동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빈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으려고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기 자리 있어요. 누가 맡아놓고 화장실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거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실은 배제한 거죠, 이 사람을.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내가 착각했었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럼 거기에 대고서 나는 나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교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묘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덫에 빠지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딱 한 사람만 타겟을 만들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그런 묘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오히려 이 사람 탓을 하게 만드는 아주 공을 들이고 긴 시간을 들여서 이런 빌드업을 해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어떤 집단마다 한 사람씩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받으면은요, 정말 나중에 복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서열을 낮춤으로써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타겟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타겟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 본색을 드러내지 않는 나르시시스트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사람은요, 호의라는 거,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받으면은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어떤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비슷한 정도의 호의를 계속 베풀잖아요. 매번 똑같은 마음으로 고마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은요, 불편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서 나한테 해주는구나. 이걸 의식하고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또 그걸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스트레스고 자극이거든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계속 그런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려면은 이 사람하고 계속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뇌 가소성에 의한 건데요. 이 뇌 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낯선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뇌의 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거든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좋은 일에도 너무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 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베푼다 이러면은 그게 반복이 됐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만 반복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딱히 나를 호구로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르시시스트처럼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더 큰 호의를 요구하면서 그걸 유도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으시면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느끼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임이 오래 가거나 또는 그 관계가 오래 가려면은 더치페이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많이 권해드립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오래 가고 싶어. 이 모임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평생 만나고 싶어. 이런 감정이 든다면은 먼저 더치페이를 그냥 룰로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n분의 1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게 어떤 한편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걸 베푼다고 해도 거기서 반드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는 사람, 심지어 뭐 재벌이라고 해도 이 사람만 계속해서 내게 되면은요, 아, 나 호구인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돈 문제,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해놓고서 시작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이 밥값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은근히 예민한 거죠.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나만 자꾸 밥값을 내게 되는 관계가 있다. 이러면은 요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관계에는요,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관계가 공정하다고 서로가 느끼고 거기에 합의를 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런 심리학 이론이에요. 근데 그 공정성이라는 게 반드시 똑같은 금액의 돈, 이런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밥값을 내가면서 만나는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정말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나한테 만나면 기쁨을 줘.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내가 이런 마음속 이야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시간당 10만 원씩 상담료를 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내 얘기를 그냥 밥 사주면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좋은 친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 자체가 나한테 가치가 있어. 이 기쁨을 만약에 밖에서 돈 주고 누리려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돼. 이거는 긍정적인 종류의 계산이죠. 이 관계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무형적인 가치, 또 유형적인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밥값을 낸다고 해서 이 관계가 그렇게 손해나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치가 있다고 공정성 이론이 이 관계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본인이 느끼시면 그냥 밥값을 내면서 만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로 내가 이 친구한테 무형의 것을 받지는 않는 관계야.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서부터 다시 기준을 새로 세우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하고는 사정이 달라져서 이제 우리 만나면은 각자 내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껄끄러울 겁니다. 껄끄럽죠. 근데 만약에 이게 관계가 이어질 만한 관계다. 그러면은 그 껄끄러운 고비를 넘기고 서로 더치페이 하면서 만나는 관계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마음속에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호구로 본 사람이다. 밥을 얻어먹으려고 만났다. 그런 사람이면은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알아서 정리가 될 거예요. 본인이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만나주지 않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 공정하지 않은 관계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내 진짜 속 얘기, 나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야. 곁에 있어야 되는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거치고 또 케이스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잘 됐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둬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옆에 있어도 된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그런 태도로 드러납니다. 일단 너무 겉으로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나를 만나면 고통스럽다. 이런 수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 상황이 웬만큼 안정이 돼 있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너무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잘 되는 걸 보기만 해도 본인이 혼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없다는 게 눈에 보이죠.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 자체가 좀 너그럽지 못한 사람, 관대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웬만큼 스토리를 부여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정말 좋아해줘요.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이 자존감이 낮고 또 그게 안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나쁘게 만드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간접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좀 끌어내려갈 수 있게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도 생겨요. 그래서 슬플 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힘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은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축하해 준다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의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양쪽 면에서 다 충족되는 사람인 거죠.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진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자,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그런 두 존재,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모습이 좋아서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변해요.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마냥 맞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면이 많아지죠. 그 부딪히는 면이 많아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강해질 때 그 인연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어떤 마찰을 인지했을 때 내가 웬만큼 참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좀 그게 합의가 됐을 때 그 관계가 계속 위기를 거쳐서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거고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관계의 수명은 끝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계기가 되는 게 뭐 경조사 뭐 이런 게 계기가 돼요. 근데 사실 경조사 문제, 이거 하나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깨졌어,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긴 시간을 통해서 누적돼서 그 계기가 트리거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 경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경조사 문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돈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을 하고서 그걸 드러내는 사람인가, 이게 충돌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먼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먼저 경조사비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액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친구 사이에. 근데 친한 친구인데 5만 원밖에 안 했어, 쟤는 나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봐,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중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결혼할 때 이 친구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것도 많이 목격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돌려받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먼저 그 경조사비를 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그리고 땅 파면 절대 나오지 않는 그 소중한 5만 원, 그걸 먼저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5만 원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분이 결혼할 때 그냥 5만 원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조사비를 낼 때 이런 마음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친구 유지비야, 나중에 돌려받지 않아도 돼, 그럴 정도의 금액만 생각해서 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내가 결혼했을 때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원래 경조사비는 이 정도 해, 이런 기준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기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 기준은 이렇다, 이건 친구 유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금액만큼만 하시고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친한 친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내가 할 거야,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준다? 그러면은 이 관계가 나중에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원래 처음에 받는 사람들이 정말 100%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든지. 서로 챙겨주기로 했을 때. 그 관계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특히 결혼을 하고 나면 여윳돈으로 뭐 100만 원을 한다?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게 기혼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 갑자기 그 100만 원이 생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돌려주려면은요, 그걸 동시에 어디 예금에 넣어놔야 돼요. 이 친구한테 그 축의금을 받으면 예금에 넣어놓고 이거는 아무개 나중에 결혼할 때 축의금이야 하고 그 돈에 손을 안 대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사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하게 경조사비 낸다. 이런 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유지비가 얼마인가요, 여러분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만큼만 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관계가 점점 좁아졌어.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평소에 외향적인 성격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나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잘 노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만나는 사람도 너무 줄어들었어. 나 혹시 우울증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좋은 감정을 통해서 같이 지낼 사람, 상호 소통할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걸 해도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예전에 유럽에 처음 여행을 갔을 때 인종차별을 저는 하나도 안 당하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나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인종차별 받은 거였네? 자, 뭔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거는요, 내 데이터에 의해서 그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저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말과 행동을 한다. 이걸 점점 알게 됩니다. 정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20살 때 같은 말을 했을 때와 40살이 돼서 같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이 되면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만났을 때 어렸을 때보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놀았어요. 수다 떠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매일매일은 힘들어요. 왜냐면 한 번 만나서 쓰는 에너지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 AI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쓰죠. 그 열 때문에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죠. 우리 뇌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 뇌를 흉내내서 만든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사람 만날 때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돌리고 있는 거죠. 자연지능, 인공지능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요. 조금 만나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에서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충족감을 느낄 수 있고요. 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잘 지내는 사람이야. 이런 감정을 스스로 느낄 때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못 느끼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힘든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관계들을 차단을 해서 관계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주 인생에 큰 고비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가끔만 만나는 겁니다. 가끔만 만나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만나는 그룹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우리가 몰빵하면 안 되죠. 아무리 뭐 유망한 그런 종목이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정말 큰 금액을 하나 몰아넣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평생 동안 나는 얘랑 같이 늙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친구나 아니면은 그런 무리가 있어요. 거기만 내 감정과 생활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넣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 관계에서 내가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수명이 끝났을 때 너무나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너무 깊지 않은 관계, 그런 것들을 여러 갈래로 분산시켜서 그냥 그 사람들을 가끔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는 사람,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과거에는 첫 번째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냥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관계 충족, 그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밀착된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밀착된 관계가 필요해. 나 반드시 영혼의 친구 있어야 돼. 아니면은 반드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이렇게 너무 목말라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관계의 갈래가 좁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여러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내가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항상 누군가가 좋다는 감정을 느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나는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걸 좀 수정을 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사람을 보면은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내가 노력할 거야. 내가 노력을 할 만한 사람이야.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계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너무 많이 만나거나 또는 서로 상호작용을 너무 밀접하고 깊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계를 더 빨리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빈도와 적당한 깊이, 그렇게 유지를 할 때 그 사람하고 오히려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달라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은 인간관계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관계에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현명하게 관리하셔서 행복한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시는 시청자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뷰 인사이드였습니다. 저는요,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 한마디. 그게 가장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 성질 자체가 무언가가 팩트나 아니면 근거가 쌓여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쌓인 게 없는 상태에서 저를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멘트를 그냥 딱 이야기를 하자면, 자, 내가 여기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 앞으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갑시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현업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표정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굉장히 잘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계가 안 좋은 분들,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정말 100%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관심은 없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주려고 하고 뭔가 선물도 하려고 하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아첨을 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 하는 아첨과 그렇지 않은 아첨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 사람도 얘기해주면 알 것 같아. 이런 면을 콕 집어서 칭찬을 해주면은요,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정말 외모가 아름다우세요. 그런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줘야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어떤 면에서 칭찬을 해야 할지, 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뭔가 아부를 하고 싶다.
근데 저 사람이 오히려 그 아부를 들었을 때 너무 불편해하고 부끄러워해. 무안해해. 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대놓고 칭찬을 하실 수가 있냐고 농담 삼아서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 주변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좀 선을 넘으셔도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뭔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녀에 대한 작은 정보를 이 사람이 흘렸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구 칭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들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과하게 칭찬을 들어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 부정하거나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과하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무조건 기분 좋아합니다. 그 자식 같은 경우, 자녀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배우자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칭찬을 하면은요, 칭찬의 반사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조명도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그냥 그대로 반사시켜버리면서 이 사람 이목구비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해서 더 별로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조명도 있어요. 하지만 반사시켜서 은은하게 비춰주면은, 자, 여배우 반사판 유명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배우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번 몸값 비싼 여배우들이 나온다 이러면은 막 반사판을 스태프들이 막 3개씩 받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돌아다니고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칭찬은 반사판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품격 있는 아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쯤 되면은요, 실상 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 그리고 잘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소통을 얼마나 품격 있게 하는지가 사실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모든 그 아부들은 이 사람의 본질에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거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성공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귀하거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잠재력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뿌듯한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칭찬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요, 이거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까지 관찰해 오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도 몇 마디 얹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칭찬,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에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먼저 연락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저급한 자기 위로,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생각해서 무슨 소문을 듣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힘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을 돕는 일이고 위로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전화를 받는 사람, 그 연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겪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이요, 말로 다시 표현을 할 때, 그때 그 과거의 감정을 똑같이 다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20%, 140% 이런 식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된다고 해요. 나쁜 경험을 내 입으로 이야기할수록 점점 그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을 그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 좀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네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고생했다, 이런 정도의 반응, 이게 사실은 가장 품격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까지 좀 이끌어내고 여기 귀를 열어서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다, 이 정도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대화할 때 이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은근히 그 사람이 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눈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서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너 왜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윗사람한테 혼난 경험도 있고, 뭐 그렇죠. 눈을 그렇게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하니 막 그러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한테 신뢰감이 가고 이 사람이 총명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눈 똑바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좀 무서워할 것 같아, 이런 부담감을 내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선을 여기저기 그 얼굴 안에서 옮기시는 겁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보기도 했다가, 코를 보기도 했다가, 또 인중을 보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귀를 보기도 했다가, 그런 식으로 좀 머물다가 또 잠시 후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좀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서도 자꾸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게. 그러면은요, 뭐 서구 문화권에서는 저 사람 뭐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열이 낮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 아이들 세계에서 쟤 찐따야, 이런 그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꼭 이 사람을 내가 이겨먹어야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품위 있는 사람, 어디 가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은 이 시선을 관리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의외라고 많이들 반응을 하시는데요. 자꾸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서투신 분들이 자꾸 뭔가 관계를 맺고 또 호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먼저 뭘 도와주려고 하거나 선물을 하려고 하거나, 자꾸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게 내 입장에서만 좋은 거, 그런 걸 자꾸 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케이크를 너무 좋아해. 생일날만 되면은 정말 케이크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케이크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일 때 이거 그냥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흔한 선물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이걸 좋다 나쁘다 단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1대1에 관심 없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나 케이크 좋으니까 무조건 케이크 줘야지, 저 사람만 보면 자꾸 케이크 줘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벽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내 입장에서 좋은 것들을 자꾸만 줘요.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농사 짓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자꾸만 수확철이 되면은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집으로 다 보낸대요. 근데 이분은 그 농산물을 또 싫어하는 농산물이에요. 마침 딱 그거 안 먹는다고 얘기까지 했대요. 근데도 이분은 수확철이 되면은 여기 거 맛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느라고 너무 애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종류의 호의, 이런 거면은 상대편이 그걸 받는다고 해서 기분 좋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오히려 부담이겠죠.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준다고 해서 막 베풀고, 나도 여기다 마음을 썼어, 이렇게 수고를 했어,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내가 수확도 힘들게 했어, 그리고 이거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워. 근데 이걸 내가 했는데 그걸 받은 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퍼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사람인가? 이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관계에 서투신 분들이 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망을 하고 또 어떤 다른 사람한테 배척받기도 하는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걸 주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먼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꾸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먼저 주려고 하고, 또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잊어버릴 만큼 그 정도의 작은 것을 내가 줄 때 기분 좋으려고 해주면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근데 내가 지난번 생일에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7만 원짜리 선물을 줬어.
이거는 저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하지 않는 그런 성향인 거고, 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 내가 똑같은 걸 바란 것까지는 아니었어.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맞춰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이미 기억하고 있잖아요. 내가 10만 원짜리 줬다는 걸. 내가 10만 원짜리 줬다는 그 자체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주는 행위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그럴 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쿨한 태도에서 나오거든요. 저절로 배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매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품 있어 보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대접을 하고요. 자, 만약에 처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좀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요, 말의 분량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말을 못해, 이런 거 의식을 만약에 중간에라도 하신다면은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좀 알맞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첫 만남에서 정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면은요,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요, 여럿이 모임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분이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주도하는 분이 정말 품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어떤 때냐면, 어떤 분이 막 얘기가 길어져요. 말을 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 것 같은 분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지난번에 이러이러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그분이 말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1대1의 만남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단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그런 취미가 있으시다고요? 와,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와, 요즘 그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이어나가고 계세요? 이런 방법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기품 있는 사람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색한 사이라고 하면은 되게 처음 만나는 사이겠죠? 대체로. 자,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대화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는 너무 서로 어색해요.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화제를 꺼냈을 때 그 어색한 분위기를 좀 타개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게 단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는 이유를 화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초대를 해서 여기 와 있는 거다. 얘는 고등학교 때 친구, 얘는 대학교 때 친구. 그런데 같이 생일 파티에 와 있는데 주인공은 어디 가고 없고 둘만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처음에는 어색하겠죠. 하지만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통으로 알고 있는 그 친구. 그게 공통 화제죠. 그러면 그 친구를 제물로 삼으시면 돼요. 화제의 제물. 이럴 때 말을 꺼내기에 가장 좋은 첫 멘트는 뭐냐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개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 꺼내면 할 말이 있겠죠. 저는 이 친구하고 저 대학 동창이에요. 같은 과 친구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와, 이 친구 정말 대학에서 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랬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첫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어색함이 깨어지고 거기서 또 화제가 확장이 되겠죠.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지금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또 한 달이 더 건너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색한 사이에서는요, 공통 화제라는 거, 이게 굉장히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그 공통 화제가 뭔지 그냥 얼굴 보자마자 알 수 없으니까 여기 온 이유를 서로 물으면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사실은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대화를 하는 방법, 이러면은 보통 화법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농담 같은 그런 거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뭐가 유행인데 뭐 이런 말이 있어. 와, 나 이거 봤는데 너무 웃겼어. 그 얘기를 내가 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관계를 주도를 하고 저 사람을 웃기거나 그러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괜찮아지고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좀 서열이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로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굉장히 조용한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리액션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굉장히 이렇게 호응도 잘 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잘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그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는 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말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태도를 본인이 조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말을 별로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서열이 낮아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고 듣고 있다는 표시를 적재적소에 하고 끝까지 듣고, 이런 태도가 그 사람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할 때 노력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배운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사실은 줬던 거죠.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좀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십시오. 보통 이 관계에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냐면, 저 말 끝나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상대방 말이 끝났을 때 바로 내 얘기를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숨 쉴 시간도 없죠. 그거 화면으로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편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틈이 있어도 되거든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지긋하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그때부터 생각해서 조금 천천히 반응하셔도 돼요. 자, 예능 토크쇼 같은 데서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 출연자들이 바로 반응을 하고 다음 말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품위가 없어 보여요. 끝까지 듣는 습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입만 다물고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게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리액션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 말 끝났을 때 그렇지, 맞아 이렇게 기계적으로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많은 사람을 상대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없어 보인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상대방한테 그냥 내 간을 빼고 맞춰주려고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을 들어주고서 아주 알맞은 적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한번 듣는 훈련을 먼저 해보시는 거. 그게 품위 있는 대화법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저는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망고 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망고라는 열대 과일을 처음 맛봤을 때, 그때 경험을 잊지 못하거든요. 와, 정말 너무 달콤한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 숙성된 과육이 너무나 물렁물렁해서 정말 이게 만지면 그대로 물크러져서 보통 과일처럼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껍질을 깎으려고 하면 다 내 손 안에서 물크러지는 그런 과일이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 하고 궁금했는데, 이 과육을 다 먹고 나니까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그냥 상상하던 것보다 크기가 너무 컸어요. 와, 이거 그냥 왕갈비 뜯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 본 적 없을 정도로 그 말랑말랑하고 향긋한 과육.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만 들어가도 이 사람이 중심이 이렇게 단단하구나 하고 바로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기품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무조건 타인에게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내 거리, 그 선의 위치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이 여기까지 너무 훅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알아채고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방어하는 태도가 너무 가시돋친 게 아니라 그 망고처럼 부드럽게 내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위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정말 뭐 중세 귀족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태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뷰 인사이드였습니다.